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제 패널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예, 저는 우선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오키에서 오키 개발 운영을 하고 있는 정병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패널 토크 시간에 이제 같이 연사는 아니시지만 참여해주신 이제 에자일 컨설팅의 김창준 대표님 같이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남아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공지 드린 것처럼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요 질문들 중을 제가 잠깐 보고 비슷한 것들을 좀 모아봤어요. 모아봐서 이제 책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하나를 딱 찍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이게 조금 아우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 중에서 제일 제가 봤을 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일 성의 있게 써주셨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크게 질문들이 약간 제일 비슷한 제일 많은 질문들이 이 TDD를 도입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어떻게 납득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전파를 시킬 수 있을지 이제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쭉 보시면은 질문 몇 가지를 보면은 많은 개발 방법 중에 왜 TDD인가, 왜 TDD가 다른 것보다 무엇이 나은 건가, 예, 이런 설명을 해달라고 해주신 분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TDD 적용에 개발하기 어려운 환경은 이유가 무엇인가? 예, TDD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TDD 자체를 이제 TDD가 왜 더 나은가? 그리고 그걸 더 낫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인데 이 질문들을 우선은 저희가 책을 드린다고 이제 공지를 하자마자 이제 급하게 책들 받으시려고 급하게 적으신 티가 나요. 그래서 질문이 예, 몇 분한테 이렇게 좀 몰려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딱 찍으신 이규호님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좀만 쉬면 안 될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네, 그러면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딱 찍어서 해드릴까요? 네, TDD가 왜 수많은 방법론 중에 왜 TDD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어려운 질문이죠. 마이크가 여기네요. 질문이 다시 한 번만 네. 죄송합니다. 네. 왜 많은 방법론들 중에서 TDD가 다른 것과 무엇이 다르고 왜 무엇이 나은가?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일 것 같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느낀 건데 테스트가 내가 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에서 어떤 가치를 내가 가장 크게 느끼나고 했을 때 글쎄요. 저는 테스트를 하게 되면 실제 프로덕션 코드에 대한 애정이 생긴다 그럴까요? 기존에 막 짜던 코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신중해지고 보다 가치 있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 신중함이 생겨서 저는 우선 좀 방향이 좀 다른 말씀인 것 같은데 좀 신중함이 생긴다. 그리고 좀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저는 느끼는 게 가장 TDD계에서 가장 장점이 가장 빠른 피드백을 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TDD를 다른 방법론에 비해 거기의 장점을 좋아하고 거기 다른 장점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랑 비슷한 질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TDD가 지금 오늘도 TDD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리팩토링과 디자인과 패턴에 대한 건데, 그게 어떤 그 프로그램의 가치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본질은 이제 구현체인데, 이제 내가 그거를 다른 개발자들이 이제 그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예. 이 TDD를 도입하기 위해선 어떤 이런 디자인 패턴이라든가 리팩토링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관리자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개발자들을 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나요? 그 기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TDD를 하는 그 개발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굉장히 외로워요. 레거시들 사이에서 TDD를 한다는 게 굉장히 굉장히 외로운 일인데 잠시만요. 질문이 정확히 뭐였죠? 질문은 그러니까 지금 TDD를 그러니까 별로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TDD를 넘어서 뭐 설계나 이런 리팩토링 같은 이런 변화를 줄 때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일단은 뭐 이런 표현이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는데 손을 씻거나 뭐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손을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뭔가 소독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관리자나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시키는 과정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불필요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관리자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TDD를 하든 말든 사실 상관이 없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건 너희들이 당연히 품질에 대해서 보증을 해줘야 되는 방법인데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더 알아야 되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제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TDD 자체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퀄리티를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4년간 이제 TDD를 하고 아니면 테스트를 계속 작성을 하고 했을 때 테스트 또는 TDD가 주는 그 이점은 뭐냐면 설계적인 관점이에요. 아까 프로덕션에 아무 영향이 없는데 왜 TDD를 하냐?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덕션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을 함에 있어서 개발자들이 의사가 손을 씻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 주니어 개발자이고 내가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너무 이걸 전파하는데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 개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되게 좋은 건 알지만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물론 팀 전체가 다 하면 상당히 좋죠. 근데 그러긴 상당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단 리팩토링이라는 활동을 하면 상당히 재미있고 좀 즐거운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구현한 코드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일단 나를 위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나를 위한 활동이었으면 좋겠고요. 남들이 하든 말든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리팩토링을 통해서 좀 클린 코드를 만들어 놨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내 코드에 뭔가 변경을 가하거나 했을 때 상당히 좀 기존 자기가 했던 것보다 좀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할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이런 코드가 나왔는지를 좀 궁금해하면 그때 저는 전파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물론 뭐 싸워보고 이런 건 좋지만 상처를 많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힘든 과정이긴 하거든요. 물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리더가 돼서 그 영향력이 좀 더 커지고 내가 팀의 어떤 뭐 방법론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품질을 중요시하고 그럴 수 있으면 그때 이게 정말 내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하면 좋은 활동이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 팀 전체가 같이 뭐 TDD를 하든지 아니면 코드 리뷰를 통해서 품질을 높이든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니어일 때 영향력이 적을 때 무리하게 하는 건 오히려 본인이 상당히 좀 힘든 경험들을 저도 많이 해봐서 너무 집착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해봤습니다. 저도 뭐 추가를 좀 첨언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오늘 이 자리가 이제 패널 토론이라고 생각해서 좀 발표장에서 토론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일단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박재성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TDD가 좋은 점이 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개인의 레벨에서 보면은 TDD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 매분 단위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직무탈진의 정도를 낮추거든요. 연구가 있어요. 직무탈진이라는 게 일에 지쳐서 뻗어버리는 건데 피드백이 있으면 물리적으로 일이 힘들어도 탈진을 안 겪어요. 근데 TDD가 그걸 피드백을 해주는 수단이 되거든요. 내가 오늘 하는 게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도 복지가 나아지겠죠. 분명히 내가 기분이 좋으면 집에서 화를 덜 낼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하는 건 동의를 하는데 다른 측면 의견은 뭐냐면 TDD가 어디서 생겼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TDD가 처음 이제 생긴 게 텍트로닉스라는 회사에서 워드 커닝햄과 켄트백이라는 사람이 짝프로를 하면서 그때 이제 하게 된 건데 더 큰 그림은 이제 에자일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TDD는 에자일에서 발생을 한 거죠. 그 얘기는 어쩌면 에자일이라는 어떤 환경이 갖춰졌을 때 TDD가 적절할 수 있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왜 이게 그 에자일 환경에서 TDD가 중요한가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제가 종종 이제 인용하는 에피소드인데 유명한 개발 회사의 이제 서버 팀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TDD를 처음 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이거다. 해서 그분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책도 보고 자기가 연습도 하고 몇 년간 해서 자기 코드에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점점 자기가 효과를 보기 시작해. 물론 이제 자기는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3년인가 후에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했어요. 뭘 발표했냐면은 자기 코드에서 나온 디펙트의 밀도와 결함 밀도와 나머지 팀원 평균의 결함 밀도를 이제 비교하는 차트. 가로축은 이제 연도별로, 세로축은 자기 코드의 결함 밀도 쭉쭉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결함 발견된 시점부터 수정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있죠. 그 시간도 트래킹을 해서 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대단하죠. 꼼꼼하게 했죠. 그분이 이제 TDD에서는 굉장히 전문가가 됐겠죠.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팀원들이 TDD 하냐고. 뭐라고 답했을 것 같으세요? 안 한다는 거죠. 저의 추측은 그분이 팀원들이 TDD를 하기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TDD의 전문가가 됐거든요. 그럼 팀원들의 반응은 이렇대요. 그거 네가 전문가잖아. 네가 잘하는데 우리가 왜 해? 그래서 테스트 고칠 일 있으면 네가 고쳐. 그래서 그 사람이 TDD 담당자가 돼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에자일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떤 사회적인 액티비티로 보거든요. 근데 TDD도 그냥 개인의 어떤 그 TD로서의 의미보다도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TDD가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같이 할까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라는 면도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TDD가 정말 효과를 보려면 나 혼자서 할 때보다 같이 했을 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TDD에 대해서 다 이해해야지 TDD를 내가 이제 전파를 하겠다 생각하면은 그거는 에자일적인 게 아니죠. 에자일은 모르는 게 많을 때 시작하는 게 에자일이거든요. TDD도 그렇죠. 내가 문제 영역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코딩을 시작하잖아요. 설계를 다 짜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굉장히 빠른 초기부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같이 할까를 고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추가로 하고 싶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자기가 회사에 영향력이 있으시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고 싶으시면 바로 사람들 모아서 하시면 되고요. 예, 저희가 아직 그런 영향력이 없고 예, 이제 막 개발 시작해서 예, 그 안 되시는 분들은 먼저 혼자 시작하셔서 예, 스스로가 프로덕션의 퀄리티를 높이는 걸 보여주면 죄송합니다만 네. 정확하게 그 의견과 반대거든요. 자기가 지금 주니어고 실력이 없을수록 같이 하기가 수월해요. 왜냐면 상대가 디펜시브하게 안 나오거든요. 네, TDD로 같이 하기 훨씬 쉬워요. 네. 근데 내가 뭔가 조금 시니어가 돼가면 상대가 디펜시브해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날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보일 때, 그러니까 약간 주니어일 때 TDD를 남들과 같이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 네, 그 면의 의견이었습니다. 잘하는 초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랑 토의를 좀 하시면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질문들이 그러니까 TDD를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은 이 TDD가 선행이 되려면은 그 회사의 문화와 어떤 그리고 개발 방법론 자체에도 어떤 그러니까 그 요구를 할 수 있고 변경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도에서 이런 질문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TDD를 사람들한테 TDD 하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할 수 있게 하느냐인데, 그러니까 만약 신입이 그냥 와가지고 저희 TDD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회사에 어떤 실제로 TDD가 정착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네, 일단 제가 그 경험을 좀 공유하면 그러니까 저는 리더 입장에서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TDD를 하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영향력이 있을 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성공할까요?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더라도 사실 하자 그러면 주니어들은 또 반발심이 생겨요. 시키니까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 방법은 TDD를 먼저 하자고 하진 않죠. 제가.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팀의 뭔가 변화에 대한 아까 애자일 잠깐 얘기했는데 팀의 어떤 지금 문제점이 있고 그거를 인식하게 팀원들이 다 문제점은 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개인들이 자꾸 끄집어내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뭐 TDD든지 아니면 짝 프로그래밍이든지 어떤 활동들을 하자는 얘기가 리더가 먼저 얘기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리더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뭐 주기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어떤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고 그런 걸 취합을 한 다음에 내가 면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활동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미 몇몇이 그걸 본인의 말에 본인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동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드라이빙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드라이빙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시점에 가장 그래도 적용했을 때 효과가 좋다고 하는 활동들 위주로 하나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한 번에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얘기를 하게 만들고 그 변화를 만들어서 실행해서 우리 팀도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구나, 되는구나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작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점점 큰 변화를 만들고 나중에는 TDD를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짝 프로그래밍도 했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리더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리더 입장에서는 이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주니어 입장에서는 저도 많은 시도를 했고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잘 안 해줘요. 하지만
주니어일 때 여러분들이 저는 쌓아야 될 근육은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걸 계속 뭔가 뭐 꼰대 잽을 날리나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서 뭔가 그 실패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자꾸 그런 근육을 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시니어로 갔을 때 그런 근육을 바탕으로 변화를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 더 위에 상위 조직장의 어떤 변화에 또 용기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도전하기를 바라죠. 근데 되게 외롭고 힘드니까 좀 너무 그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고요. 하지만 마음이 있으면 저는 작은 변화는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말이 길었네요. 예,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더 해주실 말씀, 네. 예. 그러면은 요 질문 중에서 두 분을 뽑아 드릴게요. 예. 멍멍개님하고 예. 이거 스펠링을 잘 못 읽겠다. 카너 KARNER 이거 맞으신가? 많은 방법론 중 왜 TDD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 네. 지금 계신가요? 아, 네. 책. 네.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아, 영어요? 아, 네. 멍멍개님은 안 계신가요? 아, 멍멍개님. 제가 뭐 하나만 첨언을 짧게 할게요. 아, 그 네. 도입에 대해서 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애자일을 도입할 때 애자일적으로 도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패한다. 이게 만약 마찬가지로 TDD를 도입할 때 TDD적으로 도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힌트가 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TDD는 처음부터 전부를 다 다루려고 안 하잖아요. 그거를 한 스텝으로 작은 스텝으로 해서 조금씩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한 번에 하나의 테스트만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재성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씩 이렇게 해보는 것처럼 TDD를 도입할 때도 작게 쪼개서 하나씩 하는데 또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은 TDD에선 테스트의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테스트를 순서로 만드냐에 따라서 종착지가 바뀔 수가 있어요. 예. 내 코너로 몰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첫 테스트를 일단 작게 하는 건 중요하고 다 할 거예요. 근데 작지만 트리비아라는 거 사소하게 선택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첫 테스트를 작지만 에센스, 핵심을 하면은 TDD로 했을 때 그런 위험에 덜 빠질 수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TDD를 도입할 때도 작은 뭔가를 하되 에센스가 뭘까 찾아야 돼요. 그 에센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동료 개발자들의 어떤 문제의식, 욕구, 뭐가 어렵다, 뭐가 안 된다, 그거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사소한 거, 작지만 사소한 거보다는 작지만 중요한 거가 뭘까? TDD 도입할 때 해서 그 순서를 이렇게 조금씩 밟아 나가는 거, 그리고 한 다음에 리팩토링하고 상황 체크하고 또 하고 그거 하시는 거가 좀 힌트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질문. 이거는 조금 아까 한성구님 주제하고 조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테스트 TDD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코드 커버리지라는 거를 다루게 되잖아요. 근데 이 관리자 쪽이 이 코드 커버리지에 한번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코드 커버리지의 숫자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예. 근데 또 TDD를 하지만 그 코드 커버리지 자체를 크게 중요하지 않는 개발자들도 있고요. 그럼 혹시 그 코드 커버리지라는 걸 그러니까 기준을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어떤 지표로서 이해를 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예, 이제 이런 질문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예, 일단은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저희가 이제 매트릭스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면 매트릭스 자체에 초점을 맞게 되면 우리가 원래 얻고자 하는 걸 사실 잃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테스트 커버리지도 테스트라는 게 나중에 테스트에 대한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테스트 라스트 방식의 즉 우리가 그러니까 지표로서 관리가 되고 KPI로서 관리가 되면 개발자들은 그 지표를만 높이기 위해서 코드를 보고 테스트를 만들거든요. 그럼 절대 좋은 테스트 케이스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런 그 테스트 케이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봐야 될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쉽진 않지만 일단은 첫째는 테스트 커버리지에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실제 프로덕션 코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테스트를 만들거나 또는 어렵지만 TDD 방식으로 접근을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목표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테스트 커버리지가 확보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전 질문하고 좀 비슷한데 사실은 우리가 TDD에 사실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TDD 자체가 TDD 자체로 인해서 부차적인 것들을 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에자일 코리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업무 도메인이나 지식 기존에 했던 시스템이나 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TDD보다는 조금 더 이제 프로덕션 코드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새로 문제,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문제 이런 것들은 TDD로서 즉 우리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조건들을 조금 더 다듬어 가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면서 일반화하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좀 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매트릭스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프로덕션 코드에 집중을 하고 또 그리고 또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TDD 방식을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을 확보하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거에 대해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코드 커버리지에 대한. 네. 없으시군. 네. 이거는 오아님께서 영어로 오아. 네. 그리고 요거는 잠깐 여기 혜승님 입에 단내 나실 것 같아가지고, 예. 그 신입이 TDD 공부할 때 혹시 그 도움이 됐었던 책이라든가 공부 방법 같은 게 있으면은 좀 추천해 주세요. 저는 책을 안 봐가지고 그냥 잘했다. 나는 예. 저절로 됐다. 아니요 네. 책을 본 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CTO님하고 페어 프로그래밍 하면서 처음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계속 혼자 연습을 했었고 TDD는 근데 저도 아직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TDD를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겠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 왼쪽에서 두 번째 계신 정진웅님 블로그에 되게 좋은 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블로그를 가지고 계신 예, 진웅님께서는 혹시 그 신입들이 TDD를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뭐 참고할 수 있는 책이라던가 C샵하고 이제 언어로 보면 저는 C샵 .NET으로 책을 봐서 제일 초보자 저기 Art of Unit Testing 책이었고요. 그게 조금 가볍게 테스팅을 접할 수 있는 책이었고 그 다음 단계가 제가 가장 많이 도움됐던 책인 것 같은데 X of Unit Testing, X Unit Patterns, 네, X Unit Patterns 제가 책 읽을 잘하면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게 저도 아직 보고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구스라 GOOS Growing Objective Oriented 시스템이 되나요? 네, 그렇게 3단계 정도로 저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바도 초기에 한 1단계 레벨 제가 Art of Unit Testing은 단내 쪽인데 아마 그런 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몰라서 자바 쪽은. 네. 아마 이 자바직이라는 별칭을 쓰는 그렇죠. 박재생 교수님이 잘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이 있잖아요. 일단 뭐 가장 유명한 테스트 주도 개발 켄트 백이 쓴 책이 있고요. 일단 그 제가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그 뭐 개념적으로 뭔가 알고 싶거나 그 프랙티스를 하고 싶으면 TDD 책하고 리팩토링 책은 반드시 봐라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책을 봐도 사실은 쉽진 않죠. 그래서 오늘 얘기했듯이 뭔가 거기서 이제 프랙티스를 배우고 자기가 작은 코드를 통해서 많이 연습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책만 본다 그래서 바로 되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가능한 거기서 시키는 절차적 거기 시키는 순서대로 그래도 좀 불편하지만 초반에 자꾸 하려고 좀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몸에 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수련한다는 얘기도 많이 쓰는데 이게 금방 잘 안 느는 것 같아요. 이 사이클을 도는 게 또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했듯이 뭔가 리팩토링이라든가 설계에 대한 역량도 쌓여야지 사실 테스트가 좀 잘 되기 때문에 뭐 꾸준히 연습하는 거 말고는 뭐 책 몇 권 본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면 제 교육 과정을 들어주시면 네, 뭐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농담입니다, 농담. 그 제가 한 예. 먼저 하실래요? 네. 이제 책도 사실 좋은데 책으로 전달되는 게 사실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리팩토링이나 TDD에 대한 그 카타를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실제 리팩토링이나 이런 것들을 툴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나 그리고 TDD에 대한 실제 그 작은 단위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책으로는 조금 그런 전달이 좀 약할 것 같고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카타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품새라는 건데 연습을 위한 그런 건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한 13년 전에 제가 이제 자바를 꼬꼬마 시절 때 하면서 처음 겪었던 이제 봤던 책이 이제 TDD 김창준님이 그 번역하신 그 켄트백의 그 책을 봤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책을 보고 나서 제가 테스트나 TDD에 대해서 얼마만큼 늘었느냐 전혀 늘지 않았어요. 지금 정말이에요. 그리고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말씀하셨지만 그 책들을 보고 얼마만큼 내가 도움을 받았느냐 물론 늘은 부분도 있어요. 거기서 영감을 얻고 한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 자체가 저에게 주는 어떤 영감이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카타를 하시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 열정이란 게 자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자기가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열정 자체가 있고 그것을 꾸준하게 어떤 자기가 계속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 시도들 자체 속에서 그 계속적으로 자기가 성장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책을 몇 권 읽어서 아니면 사실 테스트라는 게 TDD라는 게 약간 제 표현에 의하면 종합 배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리팩토링을 해야 되는지, 자 어느 시점에 치고 빠져야 되는지, 뭐 아까 말한 우리 계속 얘기했던 뭐 추상화란 뭔지, 사실 그런 것들이 다 결집돼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산출물이기 때문에 이 한 번에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스트 자체가 주는 이점을 빨리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테스트를 통해서 성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책 제목만 말씀드리고 제가 거기에 느낀 점을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 네. 두 번째 말씀드렸던 엑스유니 패턴스 책은 저는 그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가령 저희가 테스트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어레인지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액트하기 전에 데이터를 준비하는 건데 엑스유니 패턴스는 말 그대로
테스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패턴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기 전에 내가 하는 이런 텍스트 하는 행동들이 맞는 방법인가 막 의문이 생겼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 데이터 어레인지 하는 부분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틀리지 않았고 이거보다 조금 나은 방법은 케이스 네 번째가 있구나.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테스트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엑스 유닛 패턴스는 조금 좋은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처음부터 보기보다는 테스트를 어느 정도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책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게 더 낫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일단 접근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엑스 유닛 패턴스는 처음부터 읽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목 얘기가 나왔는데 목 부분만 찾아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그 테스팅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어레인지 테스트를 하기 위한 데이터 어레인지 부분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이 사전 찾듯이 찾아보셔도 굉장히 도움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엑스 유닛 패턴의 그 테스트멜이 거기 나오던가요? 제가 하도 오래돼서 사실은 제가 테스트멜이라는 말 자체를 예전까지 안 썼었어요. 그냥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해서 막 썼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생각이 나서 한번 그 엑스 유닛 패턴을 한번 보고 지금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와닿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애정을 가져라. 네. 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이거 굉장히 그 짠한 사연이 하나 와가지고 이분 오케이 글 많이 올리셨을 것 같아요. 이직만이 답일까요? 마구니님 혹시 네 마구니님 책 주실 분 안 계시죠? 제가 갖다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벌써. 그럼 마지막으로 규원님한테 질문을 할게 뭐가 있을까?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조금 아까 저도 들으면서 스프링 개발자로서 충분히 논쟁적인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바 개발자는 기승전 스프링이라고 하셨는데 도메인 모델과 스프링의 접점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앱을 만드는데 리눅스 특정 배포판에만 있는 API를 사용하는 앱을 만들었어요. 그 앱들은 사용성이 낮겠죠. 다른 OS에는 뭐 특히나 뭐 OS 10이나 맥OS로 바꾼 맥OS나 윈도우즈에는 절대 사용될 수 없겠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나 지금 세상은 그 기술이 특히나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요. 그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 스프링만 해도 스프링 거의 우리나라 재벌 기업 같은 프로젝트잖아요.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박스 만드는 거 빼고는. 많이 나오는 응용 프로그램을 호스팅할 수 있는 기술들 중에 어떤 것들은 새로 나온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이 더 맞는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 예를 들어 스프링 MVC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도구를 도메인 모델에 떡을 칠해놨다. 그러면은 뭐 스프링 부트로 옮기고 싶어도 못 옮겨요. 그죠? 그거 옮기려면 비용이 얼마 드는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스프링에 목매고 살 겁니까? 네? 그죠? 그리고 그런 유행하는 특히나 지금처럼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버저업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에 일단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의한다면은 우리 프로그래머가 회사에서 월급 받는 프로그래머가 가장 월급 받는 프로그래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도메인 모델을 덜 중요한 것에 종속시키는 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테스트
그렇게 하면 테스트가 쉬워지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코드를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 뭐 저는 자바 개발자지만 1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바 진영의 스프링 위주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기반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너무 디펜던시가 높아서 테스트하기 힘든 경우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하시려면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프링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이런 기반으로 연습하지 마시고 일단 순수 자바나 특정 언어로 프로그래밍 연습을 하세요. 네, 그런 다음에 그걸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스프링 위에 올려보는 거죠. 가능한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네, 그랬을 때 도메인에 대한 설계 연습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프레임워크 기반이나 그런 기반 하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순수 프로그래밍 언어로 연습을 많이 안 하시는데 그 언어로도 연습을 해본 다음에 프레임워크 위에 올려보면 다른 인사이트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DB 연결도 없이 한번 연습해 보실 걸 추천합니다. 제가 자바 개발자거든요. 스프링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규호님이 제가 처음 만남했을 때도 규호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스프링 자바 개발자든 스프링을 빼면 할 말이 없다. 근데 그건 이제 그런 개발자들만 만나신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일정 부분 스프링의 책임도 있고요. 제가 감히 말하자면 토비님의 책임도 있습니다. 토비님 알고 계시죠? 예.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 사실 예전에는 저희 스프링에서 빈 디피니션을 할 때 어노테이션 기반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 어노테이션이 나오면서 굉장히 와이어링 자체를 굉장히 쉽게 해주죠. 그래서 테스트에서도 그 심 자체를 만들어 낼 때 그 와이어링 자체 그 부분을 그냥 바로 이용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좀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 XML을 할 때는 그런 DI 할 수 있는 그 심 자체들을 굉장히 좀 드러나게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어노테이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사실 스프링 자체는 제가 알다시피 약간 비침투적인 기술이죠. 포조를 지향하는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스프링에 많은 어노테이션들이 침투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바 개발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아까 발표할 때 컨퍼런스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 클래스를 가만두고 보면 그게 DTO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밸리데이터도 넣고 자석수도 계산하는 로직도 넣었어요. 그래서 도메인 모델 역할도 했고요.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면서 퍼시스턴트 모델도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기 위해서 한 타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타입은 엔티티 프레임워크라는 ORM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종속되는 죄송합니다. 어트리뷰트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자바에서 말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그런 문제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메인 모델과 DTO 그다음에 퍼시스턴트 모델을 구분지어서 순순히 도메인 모델은 아무 라이브러리를 참조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지 그 환경이 되지도 않은데 지금 그거 분리한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걸로 스타트를 했고 가고 있는 거죠. 순수하게 개발자 잘못이고요. 그런 상황이 왜냐면 그 타입을 공유한다는 거는 개발을 굉장히 빨리 하고 복잡지 않은 모델에서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개발 로직이 굉장히 복잡해지면 도메인 모델과 DTO 그 타입을 달리 가고 퍼시스턴트 타입도 달리 갈 수 있는 거죠. 세 가지를. 네. 아니 이제 사람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른데 좀 전에 말했던 뭐 DTO라든가 도메인 모델 그리고 퍼시스턴트 오브젝트 막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구분해서 개발할 경우에 상당한 중복이 생기고 비실용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게 합쳐질 수도 있는 거고 분리될 수도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스프링은 완전 또 다른 얘기고요. 그러니까 스프링하고 좀 전에 말했던 DTO, 도메인, 퍼시스턴트 오브젝트 이거는 완전히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섞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드느냐, 아니면 DTO와 도메인을 합치느냐, 이거와 또 스프링과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메인 모델의 로직을 담아야 된다. 예, 그럼 거기 로직도 있으면 또 DTO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로직들이 스프링 코드가 있는 곳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아까 이제 진웅님이 계속 얘기했던, 그럼 테스트하기 어려운 코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역할 세 개가 하나로 저는 짬뽕이 돼도 된다고 생각돼요. 단 그곳에 가능한 로직이 많이 들어가면 테스트하기 그래도 수월한 코드가 나오고 얘는 스프링에 의존하지 않는 코드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의 접근을 하라고 저도 교육할 때 계속 얘기하는데 이 사고의 전환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객체지향적인 사고를 하거나 그래야지만 좀 이게 접근이 좀 이게 전환이 좀 되던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첨언을 좀 하면 이제 DDD에 대한 부분에 사실은 도메인 모델과 그 기술 부분을 이제 분리를 하는 거는 의견은 이제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 에릭 에반슨 DDD를 개념을 만든 에릭 에반슨도 인정하는 거는 프레임워크이 도메인 모델에 침투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거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황에 맞게끔 적용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분리에 의해서 사실은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첨언을 좀 드립니다. 아,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 아니었구나.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학원 다니면 스프링으로 시작하시잖아요. 자바로 시작 안 하시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저항감은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게 예, 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하나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요 질문에 대해서는 이름을 안 써주셨네요. 네, 이름을 안 써주셨어요. 이거 아까 이거 저 이규원님한테 싸운 것인 분 누구신가요? 네. 네. 싸운 것인 분.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레거시에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레거시라고 하면은 레거시 자체 코드도 있지만 이제 외부 어떤 통합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예, 뭐 더 나아가서는 뭐 거의 대부분의 로직이 이제 SQL에 의존적인 형태로 구현이 돼 있는 코드들이 많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코드화 시켜서 뜯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상태에서도 TDD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셨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거나 아니면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 네, 일단 저는 레거시는 그냥 두는 게 첫 번째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레거시 괜히 잘 조용히 있는 레거시 건드려서 야근하고 그러지 말고 레거시는 가능하면 그냥 두는 게 좋습니다. 네. 문제가 생기거나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이유가 있을 때 그때 건드리는 게 좋고요. 그럴 때도 최소한 레거시를 수정하는 거는 최소한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레거시를 사용해서 TDD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레거시와 연동되는 새로운 코드를 작성할 때 그건 TDD를 연습을 하되, 뭐 아니면 뭐 TDD를 하지 않아도 어쨌든 테스트를 하던가 디자인을 개선을 하던가 하고, 레거시는 가능하면은 그냥 잠자는 대로 그대로 그냥 두는 게, 그러니까 건드려야 한다면은 최소한으로 건드려야 하고, 물론 최소한으로 건드리면 어떻게 새로운 코드를 추가를 해야지 기존 레거시를 최소한으로 건드릴 수 있는가는 또 디자인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 그런 연습을 하되 레거시는 가능하면 그대로 두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네. 빨리빨리 퇴근하세요. 저는 약간 여기 뭐 이 말에도 동의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레거시가 상당히 방대한데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을 격리해서 그 부분을 좀 클린 코드로 만들어가면 좋긴 좋은데 사실 우리 현실이 이미 한 5년 이상 시스템 운영했으면 거의 대부분이 레거시거든요. 이 속에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른 차이인데 만약 개발팀의 문화가 그냥 뭐 너 혼자 알아서 해 이런 분위기면 저는 규원님 말에 100% 동의해요. 왜 제가 혼자 나서서 그걸 다 뜯어 고치고 있습니까? 성과도 안 나는데 평가도 잘 안 줄 거예요. 기능 추가를 안 하고 먼 코드 리팩토링만 하고 있으면 평가 잘 주겠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 팀의 문화가 그래도 좀 되고 우리 코드를 이렇게 지금 도저히 고통스러워 살 수 없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리팩토링하는 연습을 해야죠. 그게 아까 창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일방적으로 너 테스트 잘하니까 혼자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거 있죠. 프로젝트를 띄우는 거죠. 우리 코드 레거시 코드를 개선하기 위해서 TF를 만들어. 그래서 몇 명 테스트 코드만 죽으라고 만드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한다. 그거 되겠습니까? 좀 이게 그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끊임없이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리팩토링 하는데 더 많은 개발자들이 또 똥을 싸고 있는 거죠, 옆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전체적으로 퍼져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뭔가 테스트를 하고 코드를 개선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지 사실 전체적으로 레거시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문화적으로 된다고 하면 받침된다고 하면 저는 점진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그래도 즐거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약간 다른 의견인데요. 슬픈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2, 3년 전에 평가를 바텀을 맞습니다. 그리고 연봉 인상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하려고 시도도 많이 했지만 탈출을 못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있네요. 제가 예전에는 레거시 파이터였어요. 레거시를 다 없애버리겠다. 모든 걸 다 씹어 먹어버리겠다. 클린한 세상을 만들겠어. 자, 그렇게 해서 저에게 돌아온 게 뭐죠? 저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봉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사실 뉘앙스를 바꿨어요. 레거시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레거시도 가만 보면 착한 레거시가 있어요. 나쁜 레거시도 있지만 착한 레거시가 있습니다. 착한 레거시와 나쁜 레거시를 잘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나쁜 레거시가 있다고 한다면 걔를 인정해줘야 돼요. 걔를 인정하고 걔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만 잘 화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뭐 규현님도 설명하셨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제가 저와 똑같은 전철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사실은 비즈니스를 위한 돈을 벌어야 돼요, 회사는요. 근데 레거시를 내가 고치고 있다? 잘 돌아가는 레거시, 착한 레거시는 건드리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이게 너무 이 두 사람의 의견에 빠지면 안 되시고요. 그러면 평생 고통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네, 제가 한마디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TDD도 마찬가지고 레거시를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개발자들은 항상 ROI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은 의미 없는 거에 몰두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팀에서 가치 없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대기업에서 이제 자바로 된 코드였는데 코드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복잡도가 높은 이제 메소드를 하나 찾았어요. 그 메소드가 라인 수가 한 3,000 라인이 돼요. 메소드 하나가. if 문이 17중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가로로 스크롤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코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수정을 하게 돼요. 한 번 수정할 때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걸려요. 왜? 어디에 삽입할지를 읽어야 돼요. 한참 읽은 다음에 찾았어. 그럼 거기 if문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의하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논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별명을 붙였어요. 소마왕이라고. 소마왕. 대마왕이 있어요. 대마왕은 7천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대마왕은 너무 그 악의 결정체였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겠다고 이제 소마왕을 하겠다 하고 개발자 2-3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도와줄 수 있냐. 예. 그래서 그거를 한 2-3시간 해갖고 50줄로 줄였어요. 예.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괴로움을 주고 있다는 걸 공감하고 그거를 리팩토링하고 테스트를 달았어요. 리팩토링 과정에서. 그 과정에 사람들이 그 혜택을 계속 맛보게 되잖아요. 팀원들이. 예. 그러면은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뭘 도와줄까 하게 되고. 예. 그래서 해피엔딩이 됐어요. 그래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폰트 사이즈를 픽셀 사이즈를 3으로 해갖고 찍어요. 예, 그러면 사람 키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해갖고 그거랑 옆에다 리팩토링해서 50줄 이하 된 거랑 같이 이렇게 V자 해서 기념사진 찍고 막 그런 거 했었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거시, 그냥 레거시를 다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ROI를 항상 생각하셔서 하면은 그리고 내가 어떤 레거시를 내가 좀 처리하면 내가 몸이 가벼워질까, 지금 다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거 생각해서 하시면은 저는 복리 효과가 항상 날 거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의견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네, 마지막 한 거는 저희가 그 방송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지금 맞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연사님들 하루 종일 네, 고생 많이 해주셨으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